안녕하세요. 멘탈코치 이너게임입니다. 오늘 제 인생책 베스트 10 안에 드는 맥스웰 몰츠의 성공의 법칙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패트릭 벳 데이비드가 최고의 책으로 뽑은 책이기도 합니다. 우선 그가 어떻게 이 책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What are the three books you'd say everybody must read if you have any chance of being successful? Yeah, I would put Psycho-Cybernetics. Maxwell Walt. I would Maltz. for sure. Yeah, I would put Psycho-Cybernetics. I'm going to give the recommendation of How to Win Friends and Influence People and Laws of Success. Not Think and Grow Rich, but more Laws of Success. To me, Laws of Success is more systems. 그가 첫 번째로 추천한 책 사이코사이버네틱스가 바로 성공의 법칙 원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3천만 부 이상 팔린 초대형 베스트셀러고요. 저도 3회독 이상 한 책이에요. 방금 보여드린 영상에서 이 책을 추천한 패트릭 벳 데이비드는 10살 때 전쟁으로 피폐해진 이란을 탈출해 미국에 들어온 이민자였습니다. 헬스장 영업사원에서 시작해서 현재는 직원 15,000명을 둔 대기업 오너가 된 인물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의 자산은 2,600억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성공을 위해 추천한 책 3권 중 가장 먼저 뽑은 책이 이 성공의 법칙이죠. 도대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인지 오늘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 이 책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핵심 개념인 사이코사이버네틱스를 설명하는 제2장입니다. 우선 제가 사이코사이버네틱스 개념을 PPT 화면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본문을 읽어드린 뒤에 마지막에 제 생각을 간단하게 보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죠. 사이버네틱스는 스스로를 컨트롤해서 목표에 도달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사이버네틱스 시스템은 유도 미사일에 적용이 되는데요. 전투기를 향해 쏜 미사일은 전투기가 방향을 틀어도 그 궤적을 계속 추적해서 결국 목표물을 격추시키죠. 사이버네틱스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사이버네틱스 시스템은 동물들에게도 있습니다. 치타가 가젤을 쫓는 모습을 보세요. 가젤이 어디로 도망가든 치타는 경로를 계속 수정해서 가젤을 잡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이버네틱스 시스템입니다. 유도 미사일에 목표를 추적하는 사이버네틱스 시스템이 심어져 있는 것처럼 동물들에게도 똑같은 시스템이 심어져 있습니다. 동물들에게는 시스템이라는 이름 대신 본능이란 이름을 붙이죠. 다람쥐들은 나무 열매를 모아 저장해야 한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봄에 태어난 다람쥐는 겨울을 겪어본 적이 없는데도 가을이 되면 먹을 것을 저장해야 한다는 목표를 세우죠. 신기하지 않나요? 연어는 바다에서 살다가 산란기가 되면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해 자신이 태어난 곳에 알을 낳잖아요. 동물들에게는 각자의 목표가 본능이라는 이름으로 심어져 있습니다. 물론 인간도 사이버네틱스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좀 달라요. 동물들은 목표를 선택할 수 없지만 인간은 창조적 상상력을 통해서 목표를 그릴 수 있잖아요. 인간은 본능,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사이버네틱스 시스템을 기계나 동물의 시스템과 구분하기 위해 정신적 사이버네틱스, 즉 사이코사이버네틱스라고 부릅니다. 우리 인간도 목표가 주어지면 목표를 달성하는 자동 성공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상력을 동원해서 목표를 구체적으로 그리고 시각화할 수 있다면 반드시 그 목표를 달성해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태어난 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목표를 달성하는 건 아니죠. 왜 실패할까요? 첫째, 자신이 생각하는 자기 모습, 즉 자기 이미지가 부정적인 사람들은요. 목표를 그리기가 어렵고 그린다고 해도 실천에 가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둘째, 사이코사이버네틱스 시스템은 눈에 보이는 목표를 쫓습니다. 상상력이 부족해 목표를 구체적으로 시각화하는 데 실패하면 성공 시스템은 힘을 받지 못합니다. 셋째, 목표를 그리는 게 먼저고 방법은 나중입니다. 목표를 구체적으로 그리면 방법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시스템을 신뢰하지 못하고 방법을 지나치게 고민할 때 목표 추적에 실패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나친 의식이 개입될 때 실패합니다. 의식이 개입되면 목표를 쫓는 과정에서 긴장하고 자연스럽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되겠죠. 그럴 때 인간 본연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사이코사이버네틱스 개념에 대해 아주 간략하게 정리해봤고요. 지금부터는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리한 내용을 뼈대로 본문을 들으시면서 살을 붙여나가시길 바랍니다. 성공 메커니즘은 누구에게나 있다. 생명을 지닌 모든 존재는 신이 부여한 일종의 자동 유도 시스템 또는 목표 달성 장치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모든 생물은 선천적으로 부여받은 이것들을 이용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를 좀 더 넓은 의미로 해석하면 목적은 생존을 의미한다.
단순한 구조를 지닌 하등 생명체에게 삶의 목적은 오로지 개체와 종을 보존하고 살아남는 것이다. 동물들은 적이나 위험물을 피하거나 물리치고 종을 보존하기 위해 번식을 하며 먹을 것과 은신처를 찾는 능력에 한정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인간은 이런 단순한 동물들의 생존 목표 그 이상을 추구한다. 동물들에게 산다는 것은 그저 필요한 육체적인 욕구를 충족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인간은 동물에게서는 발견할 수 없는 감정적이고 정신적인 욕구를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해 인간에게 산다는 것은 육체적인 생존과 종족 보존 이상의 의미가 있다. 물론 이는 감정적이고 정신적인 만족을 필요로 한다. 이른바 인간의 성공 메커니즘은 동물보다 범위가 훨씬 넓다. 인간의 성공 메커니즘은 위험을 피하고 극복하는 능력이나 종족 보존을 위한 성적 본능 외에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발명을 하고 시를 쓰고 사업체를 운영하고 상품을 판매하고 새로운 과학 분야를 개척하고 마음의 평화를 얻거나 더 나은 인격체를 개발하게 하고 생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거나 보다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한 여타의 활동에서 성공할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이런 성공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다람쥐는 나무 열매를 모아 저장해야 한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안다. 봄에 태어난 다람쥐는 겨울을 겪어본 적이 없는데도 가을이 되면 먹을 것을 얻지 못할 겨울을 대비해서 부지런히 나무 열매를 저장한다. 새들 역시 마찬가지다. 새들은 둥지 만드는 방법을 배울 필요도 없고 비행을 위한 코스를 배울 필요도 없다. 그런데도 새들은 수천 마일을 날며 때때로 바다를 횡단하기도 한다. 그들에게는 날씨를 알려주는 신문이나 TV도 없고 따뜻한 지역을 찾아야 할 때 길을 알려주는 탐험가나 앞길을 개척한 사람들이 펴낸 책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들은 추운 날씨가 찾아오는 시기가 언제인지 알고 있으며 따뜻한 곳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 이는 동물들에게 그들을 이끌어주는 일종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본능을 분석해보면 동물들이 환경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본능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동물들은 성공 본능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은 동물보다도 훨씬 더 훌륭하고 복잡한 성공 본능을 지니고 있다. 다만 우리가 그 사실을 간과하고 있을 뿐이다. 신은 인간을 대충 만들지 않았다. 우리는 특히 이런 점에서 은총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동물들은 목표를 선택할 수 없다. 그들의 목표인 자기 보존과 번식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다. 즉, 동물들의 성공 메커니즘은 우리가 본능이라고 부르는 목표 이미지로 제한되어 있다. 반면에 인간은 동물들에게 없는 것이 있다. 바로 창조적인 상상력이다. 인간은 모든 창조물 중에서도 가장 높은 지위를 차지한다. 또 인간은 창조자이기도 해서 상상력을 활용해 다양한 목표를 세울 수 있다. 오직 인간만이 상상력을 이용해서 성공 메커니즘을 완전히 지배할 수 있다. 동물들은 고정적인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변화를 추구할 수 없지만 우리 인간은 소프트웨어를 운영해서 지속적으로 출력을 바꿀 수 있다. 사람들은 흔히 창조적인 메커니즘이 시인이나 발명가 또는 그와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상상력은 우리가 활동하는 모든 분야에서 창조적으로 작동한다. 비록 상상력이 언제 어떻게 창조적 메커니즘을 작동시키는지는 모른다고 할지라도 우리 시대의 진지한 사상가들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은 상상력의 잠재된 힘을 깨닫고 잘 활용했다. 나폴레옹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상상력이 세계를 지배한다. 우주의 비밀을 연 사람의 저자 글렌 클라크는 이렇게 말했다. 모든 인간의 능력인 상상력은 신에 가장 가까운 능력이다. 또한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철학자인 듀갈드 스튜어트는 이렇게 말했다. 상상하는 능력은 모든 인간 행동의 위대한 원천이며 진보의 중요한 근원이다. 이런 능력을 파괴한다면 인간의 처지는 짐승이 처한 상황과 마찬가지로 변화가 없을 것이다. 많은 비즈니스 리더들이 상상력의 가치와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다. 한 예로 스타벅스의 놀라운 성장에서 상상력이 차지한 비중을 생각해보자. 스타벅스 커피 한 잔에 담긴 성공 신화에서 하워드 슐츠는 이탈리아의 한 도시를 거니는 장면을 떠올리면서 온갖 상상력을 동원해 열정과 낭만적인 분위기, 행복한 사람들로 가득 찬 가로변의 작은 카페를 머릿속으로 그렸다. 그렇게 상상을 통해 일상적인 상품인 커피를 새롭게 재창조할 기회를 포착했던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상상력을 사로잡을 수 있다면 다른 사람도 사로잡을 수 있다. 오늘날 우리가 자주 찾는 스타벅스는 이탈리아의 낭만적이고 행복한 풍경과 도심 속 에스프레소 가게, 그리고 쇼핑센터를 복제해 놓은 듯한 이미지다.
이는 슐츠가 상상하려고 노력했던 결과다. 스타벅스는 고객이 직접 보고, 만지고, 느끼고, 냄새 맡고, 맛을 음미하는 모든 것에서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정성을 들여 디자인되었다. 스타벅스에 들어온 고객이 가장 먼저 발견하는 것은 무엇인가? 아마도 대부분 커피 향일 것이다. 향내는 다른 어떤 감각 기관보다도 훨씬 강하게 우리의 기억을 자극한다. 그것은 확실히 사람들을 가게로 끌어들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커피향을 순수하게 유지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는 순수한 커피향을 실내에서 음미할 수 있도록 지금처럼 금연이 일반화되기 훨씬 전부터 매장 내 금연을 규칙으로 정했으며 다른 음식을 함께 팔지 않도록 했다. 또한 커피를 분쇄할 때 들리는 기계 소리와 신선한 원두커피 알을 담을 때 나는 금속 국자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경음악을 선곡하는 방법도 고안했다. 이렇듯 순간순간 요구되는 세심한 긴장감은 고도의 상상력을 필요로 했다. 그들이 기억하는 행복했던 경험은 우연히 발생한 게 아니다.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장 실용적으로 사용된 상상력의 힘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듯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상상력을 사용하면 어떤 일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백일몽이나 환상에 자신의 상상력을 낭비한다. 분산되어 내리쬐는 태양빛은 단지 따뜻한 온기지만 돋보기를 이용해 빛을 한 방향으로 모으면 불이 붙는다. 물론 상상력은 어떤 목적 없이도 유쾌한 즐거움을 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자아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프로그램한다. 나아가 우리가 선택하는 목표를 향해 성공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한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 하지만 사이버네틱스의 발견을 통해 우리의 두뇌와 신경 체계가 마치 스스로 목표물을 추적하는 어뢰나 미사일과 마찬가지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목표 지향적인 메커니즘을 구성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자기 통제 메커니즘은 일정한 목표를 달성하거나 주어진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올바른 길로 방향을 잡아주는 유도 시스템의 기능을 한다. 또한 자동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필요한 해답을 주며 새로운 아이디어나 영감을 제공하는 전자 두뇌의 역할도 담당한다. 존 폰 노이만 박사는 저서 컴퓨터와 뇌에서 인간의 뇌에는 아날로그 컴퓨터와 디지털 컴퓨터의 특성이 모두 있다고 설명한다. 사이버네틱스란 말은 원래 배의 키잡이를 의미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했다. 우리의 자기 통제 메커니즘도 자동적으로 어떤 목표나 대상 또는 해답을 추적하도록 만들어졌다. 1948년 미국의 수학자인 미너 박사는 동물, 기계의 제어와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 분야를 가리키는 말로 사이버네틱스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했다. 이 책에서 우리는 우리 내부에 있는 자기 통제 메커니즘을 보다 잘 다루기 위해 자아 이미지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배울 것이다. 자기 통제 메커니즘은 자동 성공 메커니즘이 될 수도 자동 실패 메커니즘이 될 수도 있다. 이는 자기 통제 메커니즘이 우리 자신의 자아 이미지를 통과하면서 어떤 명령을 받아 어떻게 프로그래밍 되느냐에 달려 있다. 인간의 두뇌와 신경 체계를 사이버네틱스의 원칙에 따라 움직이는 자기 통제 메커니즘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인간의 행동이 어떤 이유로 어디에서 일어나는지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사이버네틱스의 이런 원리는 인간의 두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이런 새로운 개념을 앞으로 사이코 사이버네틱스라고 부르기로 하겠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이코 사이버네틱스는 인간을 컴퓨터라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인간이 사용 가능한 컴퓨터를 한 대 더 갖고 있다고 말한다. 이제 이 컴퓨터 같은 기계적인 자기 통제 메커니즘과 인간의 두뇌를 비교해 봄으로써 그 유사점에 대해 알아보자. 자기 통제 메커니즘은 보통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는 대상이나 목표 또는 해답을 알고 있을 때 그것에 도달하거나 성취하는 유형이며, 둘째는 대상이나 해답을 알지 못할 때 그것을 발견하거나 위치를 알아내는 유형이다. 인간의 두뇌와 신경 체계는 이 두 방법으로 움직인다. 첫 번째 유형의 예로 자체 유도 기능이 있는 어뢰나 요격 미사일을 들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목표물, 즉 적함이나 적기에 도달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표물을 사전에 알고 있어야만 하며 목표물이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추진 시스템이 있어야만 한다. 따라서 목표물에 대한 정보를 얻는 감각기관, 즉 레이더, 수증 음파 탐지기, 열 감지기 등을 가지고 있다. 이런 감각기관은 기계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을 때와 실수로 코스를 이탈했을 때 각각 필요한 정보를 전달한다. 이때 기계는
긍정적인 피드백에는 반응하거나 응답하지 않는다. 이미 올바른 것을 행하고 있으므로 계속 진행하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정적인 피드백에는 반응하는 수정 장치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부정적인 피드백이 노선에서 벗어나 너무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고 알려주면 수정 장치는 자동으로 방향타를 조절해 기계가 왼쪽으로 움직이도록 한다. 지나치게 수정을 해서 너무 왼쪽으로 가면 이것이 부정적인 피드백을 통해 알려져 수정 장치가 방향타를 조절하고 기계가 다시 오른쪽으로 움직이도록 한다. 다시 말해 앞으로 나아가다가 실수를 하면 이를 다시 수정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목표물을 추적한다. 그렇게 지그재그 형태를 그리며 목표로 향하는 길을 더듬어 나간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목표 추적 메커니즘 개발을 주도했던 노버트 위너 박사는 사람들이 의도적인 행동을 할 때 심지어 탁자 위에 있는 연필을 짚는 것처럼 간단한 상황에서도 인간의 신경체계 안에서는 앞서 말한 것과 유사한 작용이 일어난다고 주장했다. 우리가 연필을 짚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의지나 의식적인 사고 때문이 아니라 자동 메커니즘 때문이다. 의식적인 사고는 목표를 선정하고 불러일으켜 행동에 옮기도록 유도하며 손이 자동으로 방향을 지속적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자동 메커니즘에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위너 박사는 오직 해부학자만이 연필을 짚는 데 필요한 근육의 이름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의식적으로 자신에게 팔을 들어 올리려면 어깨 근육을 수축해야만 돼. 자, 팔을 들어 올리기 위해 삼두근도 수축해야지 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단지 손을 뻗어 연필을 집어 들기만 하면 된다. 개별 근육에게 의식적으로 명령을 내릴 필요도 없고 얼마나 많은 수축이 필요한지 계산할 필요도 없다. 우리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행동으로 옮길 때 자동 메커니즘이 그 일을 떠맡는다. 우리는 그 전에도 연필을 집어 들거나 그와 비슷한 행동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자동 메커니즘은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해답을 스스로 알고 있다. 이후 자동 메커니즘은 눈을 통해 뇌까지 전달되는 피드백 데이터를 사용하는데 이때 눈은 그 거리는 연필을 잡을 수 없는 각도야 라고 말한다. 이런 피드백 데이터로 우리의 자동 메커니즘은 손이 연필에 닿을 때까지 계속 동작을 수정할 수 있다. 연필을 집어 드는 것은 아마 그다지 흥미로운 일은 아닐 것이다. 이는 단지 연필을 집어 들거나 다른 일상적인 일을 수행하는 과정일 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훨씬 더 복잡하고 힘든 목표를 이루기 위해 우리는 동일한 과정을 반복할 수 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가 그 과정을 소유하고 계속 사용한다는 점이다. 새로운 목표 성취 능력은 필요 없으며 부족하지도 않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연필을 집어들 능력만 있다면 수많은 청중 앞에서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으며 호소력 짙은 광고 문구를 쓸 수도 있고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으며 골프를 치고 이름을 지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우리는 이미 과정을 소유한 것이다. 이제 막 근육을 사용하는 법을 배운 아기는 딸랑이를 잡을 때 손을 이리저리 움직이며 동작을 수정한다. 아기에게는 머릿속에 저장된 정보가 전혀 없다. 따라서 아기들은 손을 앞뒤로 이리저리 흔들면서 목표물에 도달할 때까지 더듬어 나간다. 하지만 일단 그런 방법을 배우고 난 뒤에는 수정 자세도 점점 더 정교해지고 세밀해진다. 또 이제 막 운전을 배운 사람에게서도 이런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그는 지나치게 자세를 많이 수정하기도 하고 앞뒤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운전을 배운다. 일단 올바르고 성공적인 반응이 일어나면 이는 미래에 다시 사용하기 위해 우리의 뇌리에 기억된다. 그 다음에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의 자동 메커니즘은 성공적인 반응을 되풀이한다. 즉 성공적으로 반응하는 방법을 터득한 것이다. 성공은 기억하고 실패는 잊어버리면서 우리는 습관처럼 성공적인 행동을 반복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어떤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그다지 힘들이지 않고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높은 실적을 거두는 세일즈맨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고객의 반응과 관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순간적인 상황에 맞춰 적절하게 대화를 진행한다. 이런 반응은 습관이며 어떤 의미에서는 본능적으로 내면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미 잘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통해 이 지점에 도달했다. 이런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또 다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제 다시 과정에 대해 생각해보자. 현재 방 안이 아주 어두워서 연필을 볼 수 없다고 가정하자. 테이블 위에는 다른 물건들과 함께 연필이 한 개 놓여 있다. 손은 본능적으로 지그재그로 동작을 하면서 연필을 발견하고 인식할 때까지 다른 것이 잡히면 그것을 버리고
또 다른 것을 앞뒤로 더듬기 시작한다. 이것이 자기 통제 메커니즘의 두 번째 유형이다. 순간적으로 잊어버린 이름을 회상하는 것은 또 다른 예다. 우리 두뇌 속의 스캐너는 올바른 이름이 떠오를 때까지 저장된 메모리를 찾아 돌아다닌다. 컴퓨터도 똑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먼저 많은 데이터가 기계 속에 입력되어야만 한다. 저장되고 기록된 이런 데이터는 기계의 기억에 해당된다. 문제가 주어지면 기계는 그 상황과 동일하거나 검색 조건을 만족시키는 유일한 해답을 찾을 때까지 기억을 따라 검색을 시작한다. 문제와 해답은 함께 전체적인 상황이나 구조를 형성한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나 구조의 일부분이 주어지면 기계는 그 구조를 완성하기 위해 빠진 부분이나 그에 딱 맞는 조각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것은 인터넷의 검색 엔진이나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검색 기능과 유사하다. 컴퓨터에서 이런 기능을 갖춘 초기 버전은 상대적으로 느리고 서툴며 비효율적이었다. 오늘날에는 예전에 비해 엄청나게 빨라졌지만 우리 내부에 있는 검색 엔진과 비교해보면 여전히 범위와 힘에 한계가 있다. 인간의 뇌에 관해 더 많이 알게 될수록 특히 구조적인 측면에서 볼 때 자기 통제 메커니즘과 닮은 점을 더 많이 찾을 수 있다. 몬트리올 신경공학연구소 소장인 와일더 펜필드 박사는 미국 국립과학아카데미 회의에서 뇌에는 평생 경험하고 관찰하고 배운 모든 것을 충실히 기록해두는 작은 부위가 존재한다고 발표했다. 펜필드 박사는 환자가 완전히 깨어있는 상태에서 뇌 수술을 하던 중에 그 환자의 대뇌 피질에 있는 어떤 작은 부위를 수술 도구로 우연히 건드렸다. 그러자 환자는 즉시 까맣게 잊고 있던 어린 시절의 어떤 사건을 다시 체험했다. 후속 실험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피질의 특정 부위를 건드리면 환자들은 과거의 경험을 단순히 기억한 것이 아니라 모든 광경, 소리, 감정을 아주 생생히 느끼면서 그때의 경험을 다시 체험했다. 마치 과거의 경험을 녹화해 두었다가 재생하는 것 같았다. 인간의 뇌처럼 작은 기관이 어떻게 그토록 방대한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다. 영국 신경물리학자 그레이 월터는 인간 뇌를 복제하려면 전자세포가 최소한 100억 개는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세포들은 모아놓으면 약 140제곱미터에 이르는 공간을 차지하고 세포들을 연결하는 신경이 자리할 공간도 추가로 수백 제곱미터나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체계를 구동하는 데 소모되는 전력은 10억 와트에 이른다. 우리는 날아오는 미사일의 교차 지점을 눈 깜짝할 순간에 계산해서 목표 지점으로 정확히 날아가는 요격 미사일의 위력에 놀라곤 한다. 오늘날의 기술은 제2차 세계대전 때의 잠수함 유도 어뢰보다 훨씬 뛰어나다. 그리고 이는 결국 현실화된 스타워즈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야구 경기에서 중견수가 높이 뜬 공을 재빠르게 잡는 장면보다 더 멋진 광경을 목격한 적은 없을 것이다. 공이 어디에 떨어지고 교차 지점이 어디인지 계산하기 위해 중견수는 공의 속도와 하강 곡선, 방향, 바람, 초기 속도, 점진적인 속도의 감소율 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얼마나 빨리 달려야 하는지, 어느 방향으로 달려야 하는지, 공이 떨어지기 전이나 공과 동시에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중견수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그의 목표 추적 메커니즘은 눈과 귀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로부터 그 거리를 계산한다. 두뇌 속의 컴퓨터는 이런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것이 저장된 데이터, 즉 공을 잡았을 때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기억과 비교한다. 필요한 모든 계산은 순식간에 이루어지고 두뇌는 다리에 명령을 내려 그가 달릴 수 있도록 한다. 위너 박사는 과학자들이 가까운 장래에 인간의 두뇌에 거의 필적할 만한 인공 두뇌를 만들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기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들도 인간의 두뇌와 비교할 때 디지털 기계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장점과 단점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인간의 두뇌에 있는 개폐 장치의 수는 지금까지 개발된 컴퓨터에 들어있는 것보다 압도적으로 많지만 그들은 가까운 미래에 그런 장치를 만들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러나 미래에 그 능력을 지닌 컴퓨터가 혹시 만들어진다고 해도 그것을 작동시킬 프로그래머가 부족할 것이다. 컴퓨터는 스스로 문제를 낼 능력이 없다. 컴퓨터는 상상력이 없고 목표를 설정할 수도 없으며 어떤 목표가 가치가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결정할 수도 없다. 게다가 컴퓨터는 감정이 없어 느낄 수도 없다. 오직 컴퓨터 운용자가 입력한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만 작동하며 자체 감각 기관과 이전에 저장된 정보로부터 얻은 피드백 데이터를 통해 실행된다. 지난 시대를 살았던 수많은 위대한 사상가들은 인류에 축적된 정보가 과거의 경험이나 학습된 개인적인 차원의 기억에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믿었다. 인간의 정신을
광대한 범우주적인 정신으로 가는 진입로에 비유했던 랄프 와일더 에머스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한 가지 정신이 있다고 말했다. 발명왕 토머스 에디슨은 외부에서 아이디어를 얻는다고 믿었다. 한 번은 누가 그의 아이디어에 대해 칭찬하자 그는 자신의 능력을 부인하면서 아이디어는 곳곳에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일 자신이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다른 누군가가 발견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담하게 경기하라의 저자 톰 핸스는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미국 메이저리그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스탠 뮤지얼 선수를 인터뷰했다. 뮤지얼은 집중을 하고 있으면 투수가 어떤 공을 던질지 어떤 존재가 제게 말해주곤 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단 한 번도 저를 속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헨슨 박사가 이런 능력은 초감각적 지각 ESP에 해당한다고 말하자 뮤지얼은 ESP가 맞다고 즉시 동의했다. 듀크 대학교 부설 초심리학 연구소 소장을 역임했던 조지프 라인 박사는 사람들이 지식이나 사실, 학습, 경험으로부터 얻은 개인적인 기억이나 저장된 정보의 한계를 넘어 다른 아이디어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입증했다. 텔레파시, 투시력, 예지력 등은 사실 끊임없는 과학적 실험을 통해서 그 기초가 다져진 것이다. 라인 박사는 인간에게 초감각적인 요소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그런 현상을 프시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는 많은 과학자들의 검증을 거쳤고 이제 더 이상 의심을 받지 않는다. 케임브리지 대학교 교수이자 바르고 비뚤어진 생각의 저자 로버트 사울레스는 이 현상의 진실성은 다른 과학 연구들만큼 명확히 증명된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라고 말하기도 했다. 라인 박사는 이렇게 설명한다. 우리는 감각기관을 초월한 지식을 얻을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런 초감각적 능력은 분명 객관적이면서도 상당히 주관적인 상태인 물질에 대한 지식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신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제공한다. 우리는 문제 해결이나 아이디어 수집 임무를 자기 통제 메커니즘에 위임해 다른 일을 하는 동안이나 심지어 잠자는 동안에도 검색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 의식적인 생각이나 근심, 걱정 따위로는 결코 알지 못했던 유용한 자료들을 얻을 수 있다. 이 책을 읽고 배운 바를 규칙적으로 실천한 사람이라면 이런 것들은 누구에게나 가능한 경험이며 아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자기 통제 메커니즘이 우리의 의식보다 훨씬 광대한 정보 저장소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작곡가 슈베르트는 자신의 창작 과정은 멜로디를 기억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고 친구에게 말했는데 그 멜로디는 슈베르트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것이었다. 창조적인 과정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뿐 아니라 수많은 예술가들은 창조적인 영감, 갑작스러운 계시나 직관이 일반적인 인간의 기억력과 유사성이 있다는 사실에 깊은 인상을 받는다. 새로운 아이디어나 문제의 해답을 찾는 것은 사실 잊어버린 이름을 떠올리려고 애쓰는 것과 비슷하다. 우리는 그 이름이 자신의 머릿속에 있다는 것을 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찾으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다. 두뇌 속 스캐너는 자신이 찾으려는 이름이 인식되거나 발견될 때까지 저장된 기억을 탐색하고 다닌다. 새로운 아이디어나 문제에 대한 해답을 발견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해답이 이미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가정하고 찾기 시작해야 한다. 위너 박사는 저서 인간의 인간적 활용에서 이렇게 말한다. 과학자는 해답을 발견할 수 있다고 여기는 문제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하면 태도가 변한다. 그는 해답으로 향하는 길의 절반은 와 있는 것이다. 우리 마음속의 목표나 성취해야 할 목적 또는 다소 모호하기는 하지만 찾아내야 할 해답을 염두에 두고 창조적인 일, 세일즈, 비즈니스, 시쓰기, 인간관계 개선 또는 어떤 것이든 간에 그 일을 시작한다면 그것이 성취되는 시기를 정확히 알아차릴 수 있다. 만일 진정으로 사업할 의지를 갖고 있거나 강한 의욕을 가지고 그 문제를 다각도로 관찰하며 집중적으로 파고든다면 창조적 메커니즘이 작동하기 시작하고 두뇌 속 스캐너가 마음 어딘가에 저장된 정보를 검색하며 해답을 찾는다. 우리의 창조적인 메커니즘은 여기저기서 아이디어나 사실 혹은 이전의 경험을 끌어오고 그것들과 관련 있는 내용을 의미 있는 전체로서 하나로 묶는다. 즉, 불완전한 상태가 채워지고 방정식이 완성되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이런 방법은 어떤 것을 생각하는 무심한 순간에 갑자기 떠오르거나 심지어는 잠자는 동안 꿈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제까지 답을 찾아 헤매던 것이 직감적으로 이해되어 정답으로 인정받는다.
이런 과정에서 과연 우리의 창조적인 메커니즘은 광대한 우주적 정신에 저장된 정보를 이용할 수 있을까? 창조적인 이들이 경험한 놀라운 일들은 우리가 바로 그것을 이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연구가이자 작가인 로버트 루트번 스타인과 미셸 루트번 스타인이 쓴 생각의 탄생이란 책을 보면 아인슈타인 동료들은 그가 상대적으로 수학에 약했으며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수학적 계산들을 하는데 동료 수학자들의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아인슈타인은 한 동료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썼다. 수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 수학 실력은 당신보다 훨씬 못하니까요.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아인슈타인의 업적 대부분은 비과학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상상력에 힘입은 바 크다. 아인슈타인은 자신을 빛과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광자라고 상상했던 머릿속 실험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다. 이 실험에서 그는 스스로 광자가 되어 보고 느낀 것을 상상해내고 그 자신을 첫 번째 광자를 뒤쫓아가는 두 번째 광자라고 상상하기도 했다. 이런 종류의 과학 실험은 무엇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인슈타인과 연결지어 상상하는 대수와 공식이 가득 적힌 칠판은 대체 어디에 있는가? 아인슈타인에 관해 내가 읽은 모든 것을 분석한 결과 그는 사이코사이버네틱스를 제대로 활용한 사람이었다. 그는 이론상의 추론을 마치 실제로 얻은 결과처럼 생각했으며 그 계산 수치를 자신의 자기 통제 메커니즘뿐 아니라 다른 연구자에게도 넘겨주었다. 나는 아인슈타인이 상상력을 통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자기 외부에 있는 광대한 지식과 연결했다고 확신한다. 그는 훌륭하게 목표를 설정하는 사람이었다. 그의 업적은 상상력을 통해 지식, 교육, 경험, 기술 등의 한계를 넘어선 훌륭한 사례일 것이다. 만일 우리도 원한다면 분명히 아인슈타인처럼 할 수 있다. 사이코사이버네틱스는 우리가 새로운 자아 이미지를 그리고 자신과 성공적으로 의사소통하도록 해주는 매우 실용적인 시스템이다. 그러나 실패형 인격을 가진 불행한 사람은 단순하거나 제멋대로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자아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없다. 이전에 생각했던 자신의 모습이 실수투성이며 따라서 새로운 모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데는 반드시 어떤 근거나 정당성, 타당한 이유가 필요하다. 새로운 자아 이미지가 진실에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느끼지 못한다면 새로운 자아 이미지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가끔씩 운 좋게도 타인이나 스스로 판단하기에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자신의 잠재적 가능성을 알아봐주고 자신의 능력 이상의 것이 있다고 믿어주는 누군가를 만나곤 한다. 그 누군가는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해서 그 사람의 자아 이미지를 변화시키도록 지도해준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일을 해줄 누군가를 기다릴 필요는 없다. 스스로 자신을 위해 그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수천 명의 사람이 이 책에서 발견한 것을 우리도 충분히 발견할 수 있다. 철학자, 신비주의자, 직관력 있는 여러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공언해 왔던 것이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 모든 인간은 말 그대로 성공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인간은 자신이 가진 힘보다 훨씬 더 위대한 힘을 발휘할 수 있으며 이는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말이다. 성공 메커니즘을 작동시키는 5가지 기본 원칙. 성공 메커니즘을 작동시키는 데 필요한 5가지 기본 원칙을 기억하라. 1. 목표를 설정하라. 우리의 성공 메커니즘에는 목표나 대상이 필요하다. 목표나 대상은 실제로 혹은 잠재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라. 우리의 성공 메커니즘은 이미 존재하는 목표를 향해 작동하거나 존재하기는 하지만 아직 발견되지 않은 그 무엇으로 목표를 인식하고 작동할 것이다. 2. 신뢰하라. 자동 메커니즘은 대단히 논리적이다. 그것은 최종 결과인 목표를 찾아가면서 작동한다. 비록 그 방법이 분명치 않아 보이더라도 낙심할 필요는 없다. 일단 목표가 주어지면 자동 메커니즘은 그 방법 또한 제공할 것이다. 최종 결과만 염두에 두어라. 그러면 우리의 자동 메커니즘이 목표 달성을 도와줄 것이다. 이 말은 일단 머릿속에 목표를 새겨 넣으면 아무 수고 없이도 성공 메커니즘이 저절로 작동한다는 뜻이다. 바라는 결과를 어떻게 성취할지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고 긴장하지 않아도 정확한 단계별 행동 계획이 저절로 드러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목표가 명확히 세워지지 않았는데 방법부터 찾기 때문에 성공 메커니즘을 방해하는 실수를 범한다. 창조하고자 하는 목표의 이미지가 머릿속에 확실히 그려지면 그때 방법이 나타날 것이다. 방법은 먼저가 아니라 나중이다. 편안하고 차분한 마음으로 있으면 답이 모습을 드러낸다. 어떻게든 아이디어를 떠올리려고 애쓰는 건 허사다. 동기부여 전문가 브라이언 트레시가 모든 정신작용 중에 수고스러운 노력은 스스로를 실패로 이끈다 라고 했듯이 말이다.
3. 긴장을 풀어라. 순간적인 실수나 실패에 연연하지 마라. 우리의 자기 통제 메커니즘은 부정적인 피드백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고 실수를 하면 즉시 진로를 수정해서 목표를 달성한다. 이런 자동적인 진로 수정은 사이코사이버네틱스의 수많은 장점 가운데 하나다. 4. 학습하라. 모든 기술의 습득은 성공적인 동작이나 움직임 또는 행동이 형성될 때까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루어진다. 초기 단계 이후의 심화 학습과 지속적인 성공은 과거의 실수를 잊고 성공적인 반응만을 기억하고 이를 모방하면서 성취된다. 5. 실천하라. 우리의 창조적인 메커니즘을 신뢰하는 방법부터 배워라. 그리고 성공 여부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며 부담을 갖지 마라. 너무 심하게 억지로 시도하지도 마라. 우리의 창조적인 메커니즘이 의식의 밑바닥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신뢰는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는 의식 밑바닥에서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다. 우리의 창조적인 메커니즘은 현재의 필요에 따라 자연스럽게 움직인다. 따라서 우리는 그것의 움직임을 미리 예측할 수 없다. 그것은 우리가 행동하고 그런 행동에 의해 필요가 발생할 때 비로소 작동한다. 그러므로 성공을 확신할 때까지 행동을 미뤄서는 안 된다. 성공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 반드시 목표는 이루어질 것이다. 랄프 왈도 에머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일단 실천하라. 그러면 힘을 얻을 것이다. 처음 21일 동안 일주일에 적어도 3번은 이 장의 내용을 반복해서 읽어라. 내용을 학습하고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라. 그리고 자기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의 행동에서 창조적인 메커니즘을 보여주는 사례를 찾아보라. 우리의 자아 이미지에 단단히 달라붙어 우리 자신을 제안해왔던 생각이 무엇인지 곰곰이 파악해보라. 그것은 아마 그동안 우리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의 원인이었을 것이다. 네, 이렇게 성공의 법칙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핵심 개념, 사이코사이버네틱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생각을 조금 말씀드려볼게요.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지금 생각해봐도 내가 어떻게 이걸 해냈지? 싶을 정도의 일이 있어요. 반면에 힘도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실패한 일들도 많습니다. 성공한 일과 실패한 일의 명확한 차이는 2가지예요. 첫째, 성공한 일은 제가 어느 정도 재능을 타고난 일이었다는 거예요. 둘째, 성공한 일은요, 목표가 깔끔했습니다. 재능을 타고난 일 중에도 실패한 일이 있거든요. 그것들은 모두 목표가 깔끔하지 못했습니다. 목표가 깔끔하지 못했다는 건 목표를 달성하는 길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읽어드린 사이코사이버네틱스 이론에 따르면 목표만 명확하게 정해지면 감각기관을 통해 입력된 정보, 감각기관의 한계를 넘어서는 정보까지 끌고 와서 길을 찾는다는 거죠. 목표로 가는 길이 깔끔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목표 자체가 깔끔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회사 다닐 때 이직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직을 하고 싶으면서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분명 지금 회사도 좋은 점이 있었거든요. 새로운 회사로 옮기면 연봉은 조금 더 오를지 모르지만 다시 자기증명을 해야 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하고 그런 피로함이 싫기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직이 아니라 퇴사하고 내 일을 해야겠다는 마음도 있었어요. 목표가 지저분하죠. 영화 탑건 보셨죠? 사이버네틱스 시스템을 장착한 유도 미사일이 전투기를 향해 날아갈 때 그걸 어떻게 회피하죠? 유도 미사일이 다른 목표를 잡도록 여러 개의 방해탄을 뿌려요. 그럼 유도 미사일은 그중 하나를 타격하고 터져버리잖아요. 목표가 지저분하면 사이코사이버네틱스 시스템은 오작동을 일으킵니다. 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목표도 문제가 있습니다. 미사일이 목표물까지 힘차게 날아가려면 연료가 충분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목표를 향하는 미사일은 연료가 없는, 즉 추진력을 받을 수 없는 미사일과 같다고 봅니다. 우리가 매번 포기하는 목표 중 하나가 다이어트죠.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이유를 잘 뜯어보면 목표가 깔끔하지 못합니다.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는 마음도 있고 이 정도면 괜찮다는 마음도 있어요. 다이어트에 성공하면 내 사회적 지위가 높아질 거야 라는 믿음도 있고 행복하지 않으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라는 마음도 있어요. 살이 빠지면 예뻐질 거야 라는 마음도 있고 주름이 생기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도 있어요. 이런 목표에는 사이코사이버네틱스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목표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시고요. 깔끔하게 정리된 단 하나의 목표만 추구하면서 내 성공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경험해 보시는 한 해가 되셨으면 합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종종 제가 재밌게 읽은 책을 설명드리고 또 읽어도 드리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너게임이었습니다.